안녕하세요, 꽁따냥입니다. 이제 뚜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편이네요. 뚜르 드 프랑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자전거 경기예요. 현대화된 요새 경기는 우승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능력, 수많은 경험, 모든 주위 환경의 컨트롤, 그리고 운,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야 인생에 한번 거머쥘까 말까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죠. 이런 뚜르 드 프랑스의 영예로운 우승자 자리를 첫 출전에 거머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쓴 사람들은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 전설의 끄트머리를 장식한 사람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3년 로헝 피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죠. 체계화되고 현대화된 오늘날의 사이클링 시합에서 어린 나이에 그것도 경험 없이 팀 리더를 꿰차기란 힘든 일이 되었죠. 팀 리더가 되더라도 뚜르 드 프랑스의 우승을 실현시키기는 더욱 힘들어요. 이젠 누구도 40여 년 전의 전설이 또다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이 이번 2020년 뚜르 드 프랑스에서 쓰여졌어요. 가장 어린 나이로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우승을 했고 또한 사실상 가장 어린 나이에 뚜르 드 프랑스 종합 우승을 하죠. 그리고 이제껏 설명한 바로 그 전설, 첫 출전에 종합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게다가 영라이더, 산화광, 옐로우 저지를 전부 입는 새로운 전설마저 창조하게 되죠. 바로 타데이 포가차. 그리고 그는 기묘하게도 이전에 전설로 기록되었던 1983년의 로헝 피뇽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전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40년 전 첫 출전에 옐로우 저지를 얻은 로헝 피뇽. 그는 이후에도 뚜르 드 프랑스를 우승하거나 혹은 그 직전까지 갔었죠. 그는 어필에 매우 강했으며 타임 트라이얼에서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1989년 뚜르 드 프랑스 당시 라이벌인 그렉 르몽드를 50초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옐로우 저지를 잇고 있었죠. 그리고 파리로 향하는 마지막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50초라는 상당히 큰 시간 차이에 마지막 스테이지는 그의 장기인 타임 트라이얼, 심지어 평지 코스에 아주 길지 않은 25.4km. 50초 차이는 라이벌인 그렉 르몽드가 1km당 2초를 계속 줄여나가야만 가능한 차이였죠. 사실상 로헝 피뇽의 세 번째 뚜르 드 프랑스 우승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우승 사실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당시 로헝 피뇽은 매우 뛰어난 타임 트라이얼리스트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설의 사나이는 1989년 뚜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에서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잠시 로헝 피뇽의 라이벌인 그렉 르몽드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그렉 르몽드는 뚜르 드 프랑스에서 비유럽인으로 최초로 우승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이 하나 더 있는데 탐구와 실험 정신이 매우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크롬몰리 프레임 시절에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카본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며 그 카본 자전거를 타고 우승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또한 헬멧도 공기 역학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혼자서 풍동 실험실에 들어가 유바 그리고 에어로 헬멧을 고안해냈으며 그 실험실에서 에어로 포지션에 맞는 자세까지 구현합니다. 바로 1989년 뚜르 드 프랑스가 시작되기 전 이미 다 했던 거죠. 게다가 1993년에는 SRM이라는 회사의 개발용 프로토타입 파워미터를 사용해 파워 기반의 훈련 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당시 유명했던 인체의 생리학자까지 고용해서 파워 기반 데이터의 산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자, 다시 1989년 파리로 향하는 마지막 25.4km의 스테이지. 그렉 르몽드는 TT바와 같은 유바의 에어로 헬멧의 준비 그리고 그에 맞는 에어로 포지션을 완성한 채로 믿을 수 없는 평균 속도 54.545를 기록합니다. 그 당시 세웠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다른 선수들과 어마한 격차를 벌리는 신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맨머리에 안경을 쓰고 불바를 끼운 채로 로헝 피뇽이 질주합니다. 당시엔 불바로 레이스를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58초 차이를 내면서 2등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종합 8초 차이, 뚜르 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작은 차이로 그렉 르몽드가 우승을 합니다. 승리 직후에 르몽드는 미친듯이 뛰었고 당연히 우승을 확신했던 로헝 피뇽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40년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 기묘하게 뒤틀린 모습이죠. 윤보 비스마 팀은 거의 밸런스 파괴 수준으로 너무나도 강했고 단 한 번도 로글리치의 옐로우 저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로글리치의 옐로우 저지는 뚜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안전하게 배달되어 왔죠. 마지막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글리치 우승을 확신했어요. 2위와의 57초 차이는 누가 봐도 충분했으니까요. 여기서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질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로글리치가 우승한다고 해도 사이클을 뒤늦게 시작한 청년의 성공 스토리도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즉 스토리라는 측면에서조차 로글리치는 이미 옐로우 저지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후반부에 윤보 비스마 팀원들이 나란히 1등, 2등을 찍은 상황. 이 강력한 팀은 뚜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스테이지마저 압도합니다. 이날의 스테이지 고도표예요. 평지를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로 달리는데요. 코스 마지막 어필에선 자전거를 바꿔 타고 클라임을 오릅니다. 그리고 포가차르와 로글리치도 자전거를 바꿔 타고 자전거인들에게는 진실의 벽이라고도 불리는 마지막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포가차르는 정말 놀랍게도 사이클링 컴퓨터도 심지어 파워미터도 없는 자전거를 사용해 오르막을 올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 사이클 훈련에서 파워미터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크리스 프룸의 우승도 파워미터 없이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있죠. 그럴 정도로 레이스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심지어 타임 트라이얼에선 어떤가요? 자신의 페이스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죠. 파워미터 없는 타임 트라이얼은 현대 사이클링에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서 최적의 결과를 보장해줄 수 있는 필수 마법 도구 같은 거죠. 하지만 만약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간단히 나는 한계를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파워미터를 쓰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포가차르는 2등이 꽤 확실시되는 상황이죠. 3등하고는 시각 차이가 꽤 벌어졌을 뿐더러 포가차의 타임 트라이얼 실력은 무척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했을 때죠. 자칫 무리를 하면 누구나 꿈꿔왔던 뚜르 드 프랑스의 포디엄 자리를 내려놔야만 해요. 일반 사람이라면 뚜르 드 프랑스의 2등 자리도 만족했을 겁니다. 2등조차도 정말 엄청난 영광이니까요. 게다가 첫 출전인 포가차르는 이미 상상도 못할 영예와 관심을 얻었어요. 목적을 초과 달성한 거죠. 포가차르는 마지막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 전날 팀의 미케닉이 한밤중에 하얀색 영라이더 바이크를 조립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다고 해요. 그 자전거는 이제 파리의 개선문에 등장할 자신의 영라이더 바이크라는 걸 포가차르는 당연히 알았겠죠. 그건 팀에서조차 포가차르는 2등을 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하지만 주위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한계를 2등이라고 정해놓았을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포가차르는 자신에게 1등이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대요. 21살의 이 어린 선수는 뚜르 드 프랑스의 첫 출전인데도 주눅들지 않고 누군가 예측한 대로 세상이 정한 대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우승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포가차는 스테이지 7에서 1분 21초를 잃었습니다. 다들 포디엄에 들 확률이 희박해졌다고 생각하죠. 스테이지 8, 여기서 40초를 줄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택을 하여 보너스 타임만 총 33초를 챙기죠. 페이스의 수도 어필입니다. 여기서는 어택 전에 6.21W를 냈는데요. 어택을 할 때는 13.3W입니다. 이후 정상까지 자유의 몸이 된 그는 10분 25초 동안 무려 6.77W라는 엄청나게 인상적인 파워를 내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페이스 수드 어필을 6.5로 달렸다고 했는데요. 그 파워 계산은 뚜르 직전의 체중을 사용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중에는 몸무게가 줄기 때문에 평균이 6.5가 아닌 6.7이라는 계산에 힘을 좀 더 얻고 있습니다. 이미 파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스테이지 9 마이블랑크 어필에서 충돌날 뻔한 상황입니다. 그저 선수들의 실수처럼 보였는데 프로 선수들은 다르게 봤어요. 고개를 우측으로 돌려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로글라가 없었기에 자신의 왼쪽에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 거죠.
그리고 그 로글라의 추월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로글라는 엄청난 속도로 추월 중이었기 때문에 로글라의 뒷바퀴가 부딪힌 거죠. 보통 다운힐이 우측으로 시작되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일부러 핸들을 왼쪽으로 틀 일은 없을 거라고 해요. 포가차는 보너스 타임을 위해 로글리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보였던 거죠. Today, your team last time they tried to call you back on the mountain, on the Pyrenees. What's the goal for today? Will we see free racing of today, Pogacar today? Yeah, today it's a really tough stage. We did the recon also, so yeah, if I feel good today, I will try to gain some time back. But yeah, if I don't feel good, I will try to follow the best. 그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이 옐로우 저지를 입지 못할 거라고 규정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승은 로글라라고 확신하고 안심하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조차도요. 결국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시도하지 않았을 모험을 합니다. 마지막 진실의 벽 앞에서 파워미터도 사이클링 컴퓨터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간만으로 오르기 시작해요. 어쩌면 안정적으로 보장된 2위를 걸고 한 도박.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21살 어린아이로 뚜르드 프랑스에 첫 출전한 슬로베니아의 어린 선수. 고작 4년 전만 해도 프로투어 팀에 진출한 로글리치를 보며 가끔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존경심을 품었다는 고작 17살 나이의 포가차르. 지난 3년간 가장 위대한 라이더 중 한 명이었던 로글리치에게서 옐로우 저지를 가져온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 보인다 라고 말하는 포가차르. 그렇게 로글리치를 제치고 뚜르드 프랑스의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이렇게 1989년의 일과 오버랩 되면서 포가차르는 이제 전설적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역전 드라마는 포가차르가 그 어느 때도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하기 힘든 선택을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드라마였습니다. 그 믿음은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게 된 근본이자 원동력이 되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뚜르드 프랑스의 새로운 전설이 쓰여지는 걸 지켜보면서 그 이면에 존재한 이런 스토리에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남은 하루하루도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날들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이렇게 2020년 뚜르드 프랑스의 마지막 3편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